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8명 오늘 오전에 한국당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당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역시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원장님, 네. 오늘 그 8명 입당식을 가졌는데 10달 만에 회군, 이 빈손 회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명분으로 빈손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손해봤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회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게요, 지금 10달 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탈당했던 기준으로 하다면은 지난해 11월 22일 날 김용태 의원, 남경필 지사, 남경필 지사는 아직 복귀는 안 했으니까요. 예. 김용태 의원의 경우 거의 1년 만에 복귀한 셈인데 먼저 당시에 탈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먼저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아하. 사실 김무성 전 대표는 마지막에 합류하긴 했었지만 먼저 이끌어가려고 했었고요. 최종 안 가려고 했던 게 지금 남아있는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이한 게 달려나갈 때 빨리 나갔고 돌아갈 들어올 때 때도 빨리 빨리 좀 오고. 그런 셈입니다. 예. 지난 5일 날 끝장 토론 비슷하게 당 의총에서 얘기했을 때요. 이종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한신이 동네 건달에 바지가락 밑으로 걸어가는 심정 얘기했는데 지금 어허. 들어가는 상황을 아주 참담하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했던 걸 보니까 스스로도 최근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른정당은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일단 전당대회는 치러지는 겁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제 13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뭐 전당대회는 뭐 예상대로 이제 치러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전당대회를 치르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 뭐 가장 유력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상당히 좀 당내 의원들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2의 탈당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좀 예상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 대표가 더 이상은 이제 당을 국민 더 이상 바른정당 의원들이 오는 것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문을 닫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현재 바른정당에 남아 있는 의원들이 탈당해서 갈 정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나 통합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국민의당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당분간은 바른정당은 11명의 의원으로 그리고 유승민 그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 닫고 내부 결속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단 그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는 이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내용이 꽤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계보도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친박계가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계보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그 총선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 측근이라든지 김무성 대표 계보 의원들은 거의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 공천을 받은 걸 다 확인한 뒤에 그 뒤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 파동을 일으켰던 그렇죠. 거거든요. 도장 들고 나르자.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계보가 상당히 많고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이 자유한국당 내에 입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홍준표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다지고 나서 아하. 그 뒤에 어떤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다른 어떤 제2단계의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그 권력 관계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일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면은 이 바른정당 계속 이 탈당 러시가 이어질까요? 그때 계획을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제 현재 문을 닫겠다 했던 것은 아무래도 당이 불안하니까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대표로서는 조금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좋겠지만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 되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121 또는 122석을 넘는 수준을 가장 원하겠지만은 그 다음 단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겨냥해야 되는 120석을 겨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독자적인 당으로서도 전부 60%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가 되려면은 180석인데요. 300석 기준에서 만약에 독자적으로 120석을 확보한다면은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같이 묶고 가지고 가는데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그 청와대 모임 등에서 홍준표 대표 혼자 빠진 적이 있었죠. 오히려 그랬을 때 정당들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같이 만찬 오찬들을 막는 효과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예. 만약에 120석 이상을 가진다면 독자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20석 정도는 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다만 최근 상황은 당 내분과 더불어서 불안하니까 일단은 정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문을 닫겠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예. 하셨고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 일단은 13일까지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틀 전하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죽든 살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까지는 같이 간다. 또 6명 그 지도부에 출마했던 사람 중에서 박인숙 의원, 정운천 의원이 한때는 포기 선언을 했었죠. 경선 포기 선언을 했는데 예. 어제 다시 복귀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전당대회까지 같이 가는데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고 이후 지나면서 과연 유승민 대표가 된다고 했을 당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11명을 가지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나오는 가운데 보면은 11명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 심지어는 국민의당을 향하든 민주당을 향하든 간에 한두 명쯤은 충분히 움직일 소지가 있고 그중에서는 한국당으로 갈 개연성도 이후에는 있지만은 13일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뭐 국고보조금도 삭감되고 상임위 간사 자리도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광야에서 바른정당이 얼마나 버틸지가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짚어준 얘기, 두 분께서 짚어준 얘기, 그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친박계가 있고요, 친홍계가 있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온 김무성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오늘 그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보수 대통합 대열에 그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좌파 정권의 이제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이 있지만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과 예. 이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분열을 했을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내용을 겪을 경우에는 어떤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이 내부 분열을 겪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탈당해서 때문에 다시 합당한 명분도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내에 김무성 계보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또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다 다시 돌아온 케이스고 그래서 상당히 그 김무성 계보 의원들은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그 이 몸을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는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당내 세력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대표고 그리고 친박계가 또 많지만 역시 또 친박계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보수 붕괴론의 어떤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친박계도 이 상황에서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가장 이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이제 혁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짧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런데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뭔가 그 각 계파 간에 원내대표를 놓고 어느 정도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꽤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12월 이제 초순 정도에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후임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신경전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친박 후보가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그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상당히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국민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치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인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도 일부 홍준표 대표 표현으로는 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박의 일부가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최근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올려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다 홍준표 대표 대법 판결이 언제 날 거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변수가 되겠고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과거의 친박 세력들과 계속 갈등을 겪다가 중요한 국면은 다시 타협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서청원 전 대표하고 이렇게 강하게 붙어가지고 정말 마지막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친박을 약화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고 이후에 만약에 지금 12월에 있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오히려 김무성계 쪽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무성계가 상당수가 바른정당으로 나가는 쪽도 있었지만은요 남아있는 세력도 있었죠. 김성태 의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 이후에 후임 선출 과정 속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새로 다시 합류한 김무성 대표 진영과 같이 뭔가 타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인데요. 국민의당도 지금 안철수 대표를 뭐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가 막 이제 막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동교 원로들이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하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동교동계 원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전에는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상당히 최근에는 좀 오히려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동교동계 인사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동교동계와 가까운 의원들,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생각은 이 안철수 대표로는 이 국민의당이 서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비토론이 상당히 이제 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교동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그 부분 좀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고요. 예.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하여튼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상당히 공격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 이제 친 안철수계 의원들이라든지 친 안철수계 그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안철수 대표를 옹호하면서 그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과정에서 동교동계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래픽으로 그거만 저희들이 잠깐 보여드리고 갈까요? 안철수 책임론 지금 뭐 이동호 선임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아마추어 정치적으로 종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주원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비수를 꽂는 미스터리 같은 말이다. 당명에 더럽히지 마라.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자유한국당 얘기하실 때 의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뭐 어떤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또 하셨는데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석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서 늘리겠습니까? 국민의당 쪽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현재로서는 그나마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옮길 가능성, 그럴 의원들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당이 결합해서 지금 다른 공식적인 연대 형식으로 간다면 굳이 합류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전에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 등이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하자. 극단의 경우가 합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연정하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일단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몸집이 커진 상대 한국당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방향이 잡힐 거다. 그렇지만 지금 내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분 문제가 나오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안철수 대표를 향한 좀 극단적인 말들의 경우는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상돈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지적 자체는 타당하지만은 본인이 당의 힘을 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상황인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당히 격한 말을 할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요. 안철수 대표가 통합론에 가까운 쪽의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그것이 비현실적인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아하.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8명, 9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한국당이 합류하지만은
누구나 정치 현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은 날짜만 남았을 뿐이지 바른정당의 상당수가 한국당에 합류할 거고 한국당은 교섭단체 수준이 깨질 거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정당을 향해서 40석의 국민의당이 구애 통합을 작전을 한다. 하고. 이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었죠. 그래서 애초에 조금 정치 현실에서 좀 감이 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가 혹시 이탈해서 민주당과의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혹시 당이 조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 깨진다거나 흔들릴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의 당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연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전 비서관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무슨 돈이었냐? 한국 e스포츠협회에 그 3억 원의 후원금을 롯데홈쇼핑이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롯데홈쇼핑이 이른바 방송 그 재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앞두고 준 것 아니냐? 미방위원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 이 어느 정도의 그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병헌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뭐 실세로 이제 떠올라 있는 인물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의원이 당시 미방위였습니다. 미방위원이었고 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병헌 의원이 이 홈쇼핑에서 무슨 갑질을 한다든지 뭐 납품업체에 갑질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홈쇼핑 업체를 영업 정지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홈쇼핑에서는 그 로비를 할 만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e스포츠 협회에서 그 롯데홈쇼핑에 그 한 10억을 원래 후원을 해라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했다가 그것이 협상을 거쳐서 3억으로 이제 지금 그렇죠. 주는 거고 3억 원을 이제 후원을 한 거고 그 3억 원 가운데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제 빼돌려서 이제 횡령을 했다는 것이고 그 관련된 인물들에게 지금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것을 그 당시에 e스포츠 협회장을 맡았던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관심 사항인 것이죠. 예.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전병헌 수석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청와대 내에 뭐 내부 갈등설, 뭐 이른바 뭐 친노와의 그 갈등설 이런 얘기도 중간중간에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쪽까지는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계보로 보자면은 전병헌 수석은 이른바 친노 계열은 아니죠. 정세균 국회의장 쪽으로 활동해왔다 그쪽으로 간 케이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바로 오늘이 대선 종결 지금 6개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법 관련도 지금 되게 기소 여부를 지금 정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 불거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 쪽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최근에 적폐청산 문제를 두고 새로 뭐 정치 보복은 이런 식 얘기하고 있어서 혹시 검찰이 약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요 지금 전병헌 수석의 경우에 정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다시피 그 여명수 게임관리위원장이 지난 국감 과정에서 지금 e스포츠 관련 게임 관련해 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농단 세력이 하나로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전병헌 수석은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런 등등 겹쳤을 때 그렇게 지금 전병헌 수석한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끌려나간 국회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저희들 혹시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경호원 그 방호원들한테 끌려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영어로 이제 Please Innocent President 박근혜 그러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뭐 그런 그 피켓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 경위들이 이제
주원진 의원을 이제 결국 그 국회 이 본회의장에서 결국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망신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예, 저기에 대해서 논평을 따로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뻔하니까 다 예. 대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 예상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강경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진보 세력이 혹시 이런 행동하지 않을까 예상됐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공동대표 이런 행동했는데요. 아마 국제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무대에서 저걸 던져가지고 뭔가 주목받으려고 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지난번에 국제 법조 그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뭐 유엔에 제소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의회라는 무대에서 연설 그걸 빌려 가지고 뭔가 조금 쟁점화 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보도국 전임 기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